안녕하세요. 뉴스핌 이동훈 부동산 선임기자입니다. 이번 이슈 터미에 대해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할 전문가 패널로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 수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의 주거상이 참으로 열악한 시점입니다.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같은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60대, 70년대 시골에서 돈 벌겠다고 갓 상경한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GDP 세계 12위 2025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이란 점이 충격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 문제가 심각화된 2000년대 후반 바우처라는 형태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시점부터 갑자기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사정은 딱히 나아질 게 없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젊은이들의 주거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청년 주거 문제는 상당 부분 저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지방에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10대 후반부터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에도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이런 인구 유입은 필연적으로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인데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대체로 이 주거비 상승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되면은 그 규모에 맞춰서 시장 가격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전세에 대한 공적 보증 규모가 시장의 전세 가격을 형성하는 이런 것과도 굉장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주거의 안정성은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주거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은 저는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도권 인구 유입과 저렴한 임대주택이 없다. 이런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의 청년 주거복지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슴 아픈 얘기를 볼까 하는데요. 2023년 전국을 흔들었던 사고,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이제 막 학교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처음 접한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다, 이런 부서까지 있는데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그 시발점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집을 사들인 후에 높은 전세값을 받는 깡통주택, 이 깡통주택을 전세를 줬다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시점에 이전보다 높은 전세값을 받지 못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은행 대출부터 갚아야 하니 경매에 들어가도 세입자가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는 바로 전세 사기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11월 기준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 5천 명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피해자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 청년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9.92%로 가장 많고요. 20대가 25.8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별로는 1억 원 이하가 49%, 그리고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사이가 31%로 2억 원 이하 보증금 피해가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선 약 8,300명을 전세 사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전세 사기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전세 사기는 본질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전세는 매매 가격 혹은 전세 가격의 상승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해당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실 반환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니까 계약 위반, 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왜 반환할 임대료가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임대차 제도에서 관련된 좀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론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운영소득 가설이 있고 예. 보증금을 주택 매입에 이용하는 전세 레버리지 가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데 대체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레버리지 가설을 많이 따르게 된다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작든 크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 예. 이게 전세 사기의 기본적인 골격 구조가 됩니다. 예, 전세 자금을 다 써서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 그런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걸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바로 주거 사다리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대충 뜻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 사다리는 가구의 생애 주기가 있죠. 예. 그리고 소득 수준이 그리고 자산 형성 단계. 예. 사실 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소득도 늘고 이렇게 이제 자산도 좀 더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예. 요 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거하는지를 잘 보시게 되면은 최초에는 아주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예. 구조가 될 겁니다.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초에는 공공임대주택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간임대주택 예. 그다음에 분양주택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자가 예.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주거가 이동하는 이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그 생애 주기로 봤었을 때 초기는 그 주거 불안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질 좋은 주거, 자가 소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 예. 그리고 어떤 공급 구조 이런 것들을 주거 사다리 혹은 예. 주거 사다리에 관련된 제도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그 생애 주기는 청년기 그리고 뭐 중년기, 장년기, 고령기 뭐 대체로 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예. 경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회 진입 초기에는 뭐 안 그런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은 예. 소득은 대체로 낮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제 주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점차 소득이 증가하고 또 목돈을 모으게 되면은 점차 자가를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주거 이동 경로 과정에서 사회 진입 초기에 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이 과도한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주거 사다리가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또 예, 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주거 사다리는 이와 같은 생애 주기의 진행 과정에서 예. 주거 안정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그 생애에 맞춰서 알맞은 주택을 구하고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바람직한 형태의 주거 사다리가 있을까요? 바람직한 주거 사다리는 정책적으로 예. 바람직한 주거 사다리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회 진입 초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보자면은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형태. 예. 그래서 이 소득과 자산 형성에 따라서 예. 이 부담 가능한 조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 연계된 구조를 가져야 된다. 저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런 구조를 위해서 진짜 궁극적인 거는 예.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많이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비싸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도록 예. 가격이
지불 가능한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이 주거 사다리의 끝자락에 있는 자가 마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주거 사다리는 결국 공공의 주거 복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공공이 편해 보이는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제도는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사회 진입 초기 그리고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영구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 예.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가를 마련하기 이전 단계로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양, 자가 진입을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공공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특별 공급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책인데 예.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예. 요런 이제 정책 금융이 주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예.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뭐 주택 공급하고 대출까지 다 총망라돼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단 이제 통상 사회에 가치판 초년명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이게 아마 박사님 말씀하셨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세값 앙등과 전세 사기 때문일까요?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던 거는 저는 분명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세를 내 돈 그리고 자기 자금으로 활용을 했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기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은 그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 그 돈을 가지고서 다음 주거에 이용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거 사다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 임차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월세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이 돈이 사실 월세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예.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 주거를 월세보다는 더 선호하는 구조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선호도 굉장히 큰데 임대인은 해당되는 요 전세 보증금을 이용을 해서 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이 집을 삽니다. 예.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거를 소비하는 것이 근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대출을 받은 이 돈이 내 지불 여력 범위 내에 있느냐 예. 내에 있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대출받은 돈이 제 지불 여력을 나의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거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2017년도에 DSR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설계를 했었을 때 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에서 제외를 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이런 구조 하에서는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가 일상화되어 있다. 예.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 뭐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공임대에 비해서 민간임대차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주거 사다리 관점에서는 주거 취약층은 민간 임대가 아니라 예. 공공 임대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되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많았다면 예. 정말 많았다면 예. 우리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기반해서 주거 소비를 과도하게 했을까? 저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셨던 걸 이제 짚어보면 최근 서울시가 추진했던 청년 안심주택에서도 민간 임대 시장과 똑같은 전세 사기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도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이런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이 확 늘어야 한다. 이런 주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답답한 게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85%, 그 재고량이죠. 85%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85%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분이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과연 이거를 공공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뭐 공공임대주택이 좋다는 걸 알죠. 하지만 공공의 대체 능력이랄까?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간 임대를 대체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예. 주거 사다리의 하단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는 데 있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거가 열악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예. 대출 의존 없이 예. 입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주거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굳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무리해서 예. 대출을 받아서 예. 이렇게 민간 임대차 시장으로 진입할 유인을 없애주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거 취약층 이분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예, 저도 직장 초연병 시절 가급적 공공임대를 얻고 싶었습니다. 뭐 공공임대 좋은 거 아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집주인이 LH나 국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그런 이제 지자체면은 그나마 좀 안심하고 새빵살이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실제 공공임대의 선호도는 아주 높습니다. LH나 ACH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업무라고 첫 번째 그 책무라는 게 공공의 책무라는 게 그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임대를 얼마 늘려야 하는지 결국 공공임대 재고량이 얼마나 될까? 현재는 15%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이게 적절 혹은 예. 적정 언제나 그 의미죠. 이 용어는 예. 사실상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 적정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때 꺼내는 카드가 해외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 사례로 흔히 볼 수 있는 게 잘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OECD 국가를 예.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OECD 국가의 경우에서는 이제 전체 주택 재고 중에서 공공임대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10% 예.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좀 높지 이렇게 않나요? 비중이 좀 낮은 국가들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예, 예. 주거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뭐 예. 네덜란드나 예. 오스트리아 아. 이런 국가들은 20%가 넘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 역시도 주거 복지 수준이 꽤 높은 국가들인데 예, 예. 대체로 한 15% 수준 예.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8% 수준이에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적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냐 아니면 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냐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예. 개인이 주거를 다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막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거 취약층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영끌해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예. 소비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인 재고량을 몇 %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유의미하게 늘려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늘려가자. 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박사님 오늘 초장부터 계속해서 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말씀은 우리나라의 그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이 실질적인 재고 수준이 8%다. 그렇다면 이를 약 2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전 단계적인 예. 물론 그렇죠. 그걸 네. 순식간에 만들 수는 없죠. 예, 그것도 이제 인구와 비슷한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교를 한다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네, 목표를 그 정도로 삼는 게 저는 바람직할 수 있는데 뭐 예.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죠. 네. 그럼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 시장 경제 국가에서 민간 임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무엇보다 재고가 많다 보니까 선택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제 공공 임대를 찾아보면은 언제나 그 택지 지구에 조그만데 뭐 멀리 있고 그런데 민간 임대는 뭐 서울 도심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뭐 이 각계 각층에도 있으니까 이런 점이 장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제재 방침과 어긋나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를 제약시하는 현실에서 민간 임대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다주택자 제재 방안 그리고 민간 임대 시장 둘의 역학관계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일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유를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사실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주체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을 제재하느냐 생각을 예. 해보면은 이들 중에서 아마 일부일 겁니다. 예.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주택을 투기적 자산의 축적 수단으로 예.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정부는 이거를 좀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예. 특히 이제 전세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짧은 기간 보유했다가 되파는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또 덧붙여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굉장히 많이 교란하게 됩니다. 예. 정부가 이런 사람들만 잘 식별해서 잘 규제하면 되는데 예. 사실 이런 사람들만 잘 식별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못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제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정책이 뭐냐?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 임대차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대차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 기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임차인과 상생하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을 잘 식별하지 못하면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더 잘 식별할 것이냐. 예. 이거 역시도 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임대차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이게 이제 2차 대전 시대에 많이 나오는 그 융단 폭격이냐 타겟 폭격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타겟 쪽으로 해가지고 착한 임대인들을 더욱더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임대차 방식 가운데 아까 박사님 잠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월세 중에 전세 월세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부분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월세가 좀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세의 소명은 다 끝났다. 그런 말을 정부 관료가 꺼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제도가 레버리지 효과를 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월세는 소득에 대한 가세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월세는 전세나 자가 보유에 비해서 많은 주거 비용을 들인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즉 월세의 확대는 가뜩이나 돈 모으기 어려운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에도 전세가 꽤 있는데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공 영역에서의 전세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전세가 더 저렴할 것인가, 예. 더 저렴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세가 더 저렴한 이유는 임대인이 예. 월 임대료를 안 받는 대신에 사실 양도 차익을 취득하고자 전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가격을 좀 할인을 해서 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공공은 양도 차익을 얻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월세와 전세 가격 이 구조를 봤었을 때 민간에서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구조로 가는 거는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공공에서는 요 두 개 가격이 전세가 더 저렴한 구조로 갈 이유가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 해서 오히려 이 가격 구조 자체를 만약에 전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은 예. 민간 임대차 시장과 동일하게 예. 공공에서도 전세 가격을 낮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월세와 전세 가격을 무차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전월세 전환율이나 뭐 시장금리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계산을 잘 하게 되면은 예. 이게 분명히 민간 임대차 시장과 같이 전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금액분을 굳이 반영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은 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공공 영역에서의 예. 전세는 굳이 무리해서 목돈을 들여서 주거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머문 이 시간이 끝났었을 때 예. 목돈을 가지고서 주거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큰 틀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 임대료 책정 구조 요거를 따를 이유가 있느냐?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뭐 시프트니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이 꽤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금액대를 좀 무차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월세나 전세 예. 공공인데 그렇죠. 네 예. 굳이 전세를 더 싸게 해서 예.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예, 뭐 굳이 전세를 하겠다면 네. 뭐 월세하고 무차별적인 네. 그런 가격 책정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예, 또 최근 나오는 말들을 보면 좋은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좁고 입지도 좋지 않고 오래됐고 등등. 즉 사람이 살 만한 집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혈세 지원을 받으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잉복지 이에 대한 논란이 복지 문제의 또 다른 암초인데요. 보통 중산층 이상 자녀를 위한 비싼 공공임대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혈세를 지원해야 되냐 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양가질을 겸비한 적절한 수준의 임대주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참 다 어렵습니다. 제가 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절대 규모는 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커버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 그 절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필요한 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살기 좋아야 된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수요가 늘어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거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입지도 좋아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안 좋은 집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예. 그래서 모든 수요를 다 이렇게 커버를 하면 좋겠죠. 예. 예.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더 많이 공급하고 많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중산층 이상 자녀를 위한 비싼 공공임대 예.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엄연히 민간의 영역이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주거 사다리 관점에서 볼 예. 때 공공임대에서 주거하는 사람이 예. 일정한 소득과 예.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예. 추가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건데 예. 예. 이건 엄연히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결국 크고 좋고 싼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냐 여기 대해서 이제 박사님의 말씀은 민간의 영역을 분명히 짚어주는 게 주거 사다리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좋은 집 이런 집에 들어가려면은 부모님에게 돈을 지원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러면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97 대책하고 15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축소하고 전세대출도 옥죄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저의 입장에서 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종사하는 박사로서의 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 제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연구에 기반을 해서 예. 좀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일단 대출 규제가 이제 최근
이제 뭐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실 627 그리고 뭐 11호 뭐 이런 정책들에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서 분명히 너무 비싼데 예. 이걸 마련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철학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격은 어떤 가격일까에 예.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 시장에 형성된 비싼 가격은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될 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 비싼 가격이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증여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증여액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전세자금대출 더 늘려야 되고 DSR 규제 왜 하냐? 예. 하지 않아야 된다. 예. 또 그러면 임대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최근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자신의 소득 수준에 종속되지 않는 대출이 실행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주거를 소비하라고 하니까 예. 답답하죠. 그래서 부모가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집을 지금까지 수요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지금이라도 예. 단계적으로 예. 대출에 기반한 과도한 주거 소비가 예. 축소돼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정말로 대출을 영끌해가지고서 엄청 많이 돈을 빌려서 내가 못 살 저 아파트에 예. 내가 주거하게 됐다.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고 예. 너무 과도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예.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엉망이었던 이 주택 금융 부문에서 버는 능력에 기반해서 예. 주거를 소비하라라고 예. 하는 최근의 정부의 정책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아,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닭이 문제냐 달걀의 문제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유능한 주택 시장에 제공되는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박사님 말씀은 우리가 주거할 수 없는 수요까지 만들고 있다. 그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 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버블, 거품이나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여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석이 됩니다. 예. 제 생각에도 집값이 떨어져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짜미시게.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주거 사다리의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 우선 사회에 갓 진출한 초년병들, 이제 학교 막 졸업하고 나온 이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예.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예. 또 이렇게 올라온 청년들의 경우를 보면은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서 주거를 마련하는데 열악한 주거이고 또 부모님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한 것이 제가 오늘 대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대출을 통한 주거 마련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 접근 가능한 임대주택, 임대주거가 충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예. 공급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주거는 굉장히 열악한 예. 주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주택조차도 공급량은 또 많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아느냐? 제가 모르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도 모르니까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요자가 파악이 됐는데 예. 이 파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예. 이걸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앞서 얘기한 건데 최소한 OECD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예. 이 공공임대를 먼저 늘려놓으면서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빨리 이렇게 끌어안아 주자 이런 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초년병을 벗어나 다음 주거 사다리 신혼부부 세대로 접어들어 보겠는데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무리한 대출로 주거를 마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자녀 출산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로는 제가 기존에 연구해왔던 뭐 주택 가격과 출산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제 주거복지는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단일한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신혼부부와 민간에서 해결 가능한 신혼부부를 좀 구분해서 좀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통해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격이 비싸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고 막대합니다. 정말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을 생각한다면은 주택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은 공공 분야에서 싸고 그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재고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도 소득분위별로 나눠가지고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역시 이분들한테도 그 사회진입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전체 85% 민간 임대 시장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큰 틀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불 여력에 기반을 한 대출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설정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 아쉬운 거는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 DSR을 실시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추가 대책이 나오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불 여력에 기반해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소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다음 정책이 그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제 전세 DSR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주거 취약자를 잘 선별해서 포용적 금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안아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 역시 이렇게 과도한 부채를 통해서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과도한 이 전세 소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꼭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전세 DSR에서 부채 인식을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귀속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귀속시키는 방식을 해당 주택의 담보 능력을 봤었을 때는 전세 자금 대출이 2억 정도가 실행이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임대차에서는 500만 원만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구조라면 결국에는 해당 임대인은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세기 때문에 그럼 해당되는 집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퇴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집은 누군가가 사게 될 건데 훨씬 더 저렴하게 시장에 나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 버블을 상당 부분 해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수혜는 우리 임차인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박사님, 청년 주거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청년 주거복지의 방향성은 예.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 기간 동안 예. 빚 없이 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가 만능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거 취약층은 공공이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하는데 예. 이들이 민간 영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예. 공공은 안전망을 담당해야 하고 주거 상향과 선택은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시는데 무리하지 않은 대출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고 그런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거복지에 관해서는 정말 어렵지만 다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민간 임대인 그리고 박사님과 같은 정부 정책의 담당자들도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귀중한 말씀 전달해 주신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슈터미네이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